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나라마다 온도 차이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등에 관한 이야기, 또 그 기술이 접목된 물건들이 우리 일상 공간을 채우기 시작한 지도 꽤 됐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체를 아직 뚜렷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정부도 집권 2기 최우선 과제로 혁신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세계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좀 경과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알기 쉽게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소통하는 인문학 강사로 저명하신 최진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거대한 흐름을 이끄는 나라, 융합과 속도, 아이디어가 경쟁력입니다.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사 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과 여러 IoT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조업 기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제조업에 있어서 사실은 강국이라는 거죠. 많은 곳에서 우리가 되게 준비 단계가 느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리딩 국가로 읽혀지고 있거든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최진기 선생님 하면 워낙 이제 다방면에서 출중한 이제 콘텐츠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특히 사실 저도 인문학자에 속하지만 넓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술, 공학, 과학 이쪽에서 다룰 일이지 인문학과는 별 관계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희로서는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1차부터 4차까지 이제 이것이 엄밀한 규정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구호로 굉장히 익숙해졌던 것 같고 그렇죠. 정치적 구호에 가깝게 자리를 잡았어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돼 왔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보편적으로 좀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인지. 우리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예전에 엘빈 토플러가 처음에 나오면서 제3의 물결이란 말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 신석기 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이 3단계 혁명론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리 잡았던 용어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1차, 2차, 3차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오질 않았죠, 사실은.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정의가 되고 나니까 그럼 거꾸로 1차, 2차, 3차는 뭐냐가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1차, 2차, 3차가 뭐지? 저도 궁금해서. 1차는 사실 말할 게 없는 거고요. 그건 그냥 산업혁명이니까. 그럼 2차하고 3차는 3차에 다 정보화혁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2차 산업혁명은 좀 규정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전기혁명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전기혁명이라는 표현이 보편화된 건데 좀 더 기술적으로 사용됐던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을 가장 큰 변화시켰던 그 단계는 어떤 게 있었냐 그랬을 때는 저는 사실은 석유혁명으로 보는 게 훨씬 좀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를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석유가 들어오면서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이 들어왔다라는 것. 그래서 드디어 인류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에 기반한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기 시작한 것. 그 다음에는 인터넷 시대를 3차 산업혁명으로 규정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좀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그쪽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증기 기관을 통한 산업 현장에서의 혁명이고,
두 번째 전기는 이것이 산업 현장을 뛰어넘어서 기계를 가정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의 시대를 연 것이 2차고 세 번째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에너지의 종류가 아니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자면 하나가 산업 현장, 하나가 가정,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은 국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국경과 새로운 사회들을 구성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냄으로써 그전까지 국가 또는 시민사회, 가족, 친족, 기업 이 단위에 얽혀있던 인간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좀 확산시켰다. 산업혁명의 전체 과정이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나서 점차 기계의 역할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할들을 대체해 나가면서 인간을 기계에 적응시켜가는 거죠. 그렇죠.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 기계와 소통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이른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요. 자기 기계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보고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 보고 남과 대화를 하고 남과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기계와 소통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하고 있듯이 이제 그동안의 주객 관계, 주체와 객체, 인간이 주인이고 나머지들은 다 객체다라고 봤던 이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기계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어떤 각도에서 볼 거냐.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3차 산업혁명하고 우리가 엘빈 토플러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3의 물결 나왔을 때 우린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야, 이 커다란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다 바꿔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그때도 사실 그런 얘기 했었던 게 야, 이 컴퓨터 들어오고 인터넷 들어오면 우리 다 실업자 된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 대학 다니던 시절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혁명 이후에 GDP 성장률 같은 데 있어서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 어떤 경제학자분은 사실은 인터넷의 발명이 알고 보면 세탁기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2차와 3차를 구별했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저는 왜 존재했느냐 그랬을 때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 영역에서의 변화에 머물렀다. 공장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시대 때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셨던 분이나 지금 현대장터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우리가 특히 뭐 제조업 강국이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장에서 존재하는 노동의 형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변화 형태도 그래서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게 물론 독일하고 미국이 약간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4차 산업혁명의 어원의 출발이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볼 수 있는 뭔가 힌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는 공장이 바뀐 것이다. 그럼 공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지멘스 공장도 그렇지만 그 공장 안에 드디어 IT 기술이 접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IT 기술을 접목을 못했는데 이번에 왜 성공을 했느냐? 국가가 해서 성공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성공하는 데는 바로 빅데이터의 축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출발이라는 거는 이전까지 IT 정보 산업이 이루어진 빅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것들이 공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사회 전반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창출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 유통, 물류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보면 좀 쉽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뭐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것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제 수집한 빅데이터 덩어리하고 전 세계를 그 포괄해서 수집하는 빅데이터하고 한국의 네이버가 수집하는 빅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놓고 보자면 세계를 모델로 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를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자포자기 심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제일 역설적인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표현하면은 더 이상 지위와 엑스모빌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가장 충격적인 게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우리가 아는 아마존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가졌던 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걸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가 상대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많은 곳에서 우리가 되게 준비 단계가 느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또 거꾸로 외국에 가보면 한국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리딩 국가로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든 뉴 테크놀로지로 부르든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 예를 가전박람회 가더라도 한국이 뭐 삼성이나 뭐 완전 리딩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반은 뭐냐라는 건 아까도 말하지만 빅데이터도 중요한데 이 빅데이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산업 현장으로 내려온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는 제조업으로 내려온다는 건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제조업에 있어서 사실은 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IoT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IoT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을 해나간다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들 하죠. IoT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홈 스마팅이 이루어지고 홈 스마팅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가전이 뭐가 될 거냐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항상 1년 내내 혹은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전기가 공급되는 냉장고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서 실제로 LG 애들이 선전하는 거 보면 더 이상 냉장고 선전이 아니죠. 냉장고 선전이 아니라 그 선전은 인공지능 선전이고 네트워크 선전이거든요. 근데 웃긴 건 어쨌든 여기에 승자가 구글이냐 애플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LG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빅데이터의 기반과 여러 IoT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조업 기반. 이것도 무시 못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 분포도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빅데이터와 관계돼서 또 하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토대로 놓고 있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의 욕망 분포도에 따라서 생산하는 능력은 있는데, 저 욕망 분포도를 이제 분석해서 변화시키는 방향까지 생각하는 것. 이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른바 4차 문제일 거잖아요. 인공지능 분야는 어떤가요? 4차 산업의 빅데이터는 말씀 주셨지만 인간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물질적 풍요의 시대를 열었다면 이번에는 정신적 풍요의 시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정신적 풍요를 열 때 무엇이 개별되느냐? 이때 인공지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시면 되는 게 이게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사실 일반인들이 4차 산업혁명 잘 몰랐잖아요. 물론 정부도 얘기했었지만 일반인이 가장 잘 알게 된 건 알파고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파고 때 우리가 왜 쇼크를 먹었냐면 저는 바둑을 좀 두거든요. 근데 왜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이세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높게 평가했던 건 근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보여줬던 거는 인간의 근력, 특히 남성이 가졌던 그런 육체적 근력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를 보여줬다라면 이번 인공지능이 보여줬던 건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능력이 얼마나 우스운 것까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게 그거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듯이 물질을 대변하는 정신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빅데이터고 이걸 완공시키는 기술로서 인공지능이 접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진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진기 선생님과 저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랄까 약간 좀 튄다고 할까요? 저는 사실은 다소 비관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활기 있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뭐 워낙 당장 얘기하시잖아요. 이럴 때면 뭐 불과 저는 10년, 20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데 한 15년이면 없어질 것 같고요. 전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뺐겠죠. 택배기사가 사라지는 것도 한 15년에서 20년이면 사라질 것 같아요. 드론이 다 자동으로 택배를 하겠죠. 수많은 이제 매대에 있는 이제 캐시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복 종업원들, 판매원들 거의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재앙이죠. 기계가 훨씬 더 잘하고 컨설팅도 잘해주고 이런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 인공지능 다 결합된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그걸 이제 생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생산도 뭐 사람이 할 일이 있겠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래가 이런 거잖아요. 불과 1, 20년 안에 이럴 때 사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이게 지금 이거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뭐냐면 실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 의미지만 조선시대 실업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실업이라는 거는 생산력이 낮았던 시절에는 실업은 그냥 실농이라고 해요. 실농. 이게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일자리 없이 놓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게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견해들이 쭉 나오면서 경제학적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관적이었고 일부는 러다이트 운동을 해서 기계를 부셨지만 사실은 지금 물론 인터넷 때 융합함은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때 기계를 부시자는 논의는 인터넷 인공지능 부시자 당연히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인류의 실업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한번 보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주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아동 노동을 금지시켜 나가고 8시간 노동제를 만들어 나가고 어쨌든 새로운 직업 개수 일자리는 모르겠지만 직업 개수가 창출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인류는 여기를 문제를 해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는 전 독일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인더스트리 4.0을 만든 거 그것만 우리한테는 소개되고 있는데 인더스트리 4.0을 하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 4.0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가 4.0으로 변할 때 노동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근데 걔네들이 이제 제일 멋진 제목을 잡았던 게 이런 기술 혁신 변화에서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벌여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말 나오지만 이 이후에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면 인류의 노동 시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포인트를 집어주시면서 8시간 노동제, 아동 노동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면서 일종의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노동 분야에서 같은 혁명이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노동혁명, 다른 말로 하면 또는 이제 산업혁명과 생활혁명은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산업혁명은 그냥 기술의 일면적 발전처럼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동혁명, 생활혁명 또는 이제 이런 쪽 영역은 엄청난 싸움 속에서 진행됐던 거잖아요. 메이데이 자체도 이 8시간 노동제를 둘러싼 전 세계 노동자의 유혈 투쟁 과정에서 겨우 얻어진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 또 이게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 독일 같은 이른바 유럽 선진국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제 그런 이제 기계 일자리 문제, 임금 삭감 문제 이런 고통을 이제 식민지들로 전가할 수 있었던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처럼 어떤 이제 혁명이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면은 그 혁명으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폐단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고 시간을 벌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거의 범세계적으로 이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안다면 역사 경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 또 실제로 각 개인들에게는 엄청난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올 거거든요. 어떤 역사성 기술의 진보든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을 참 쓰면 뭐하지만 기술 진보는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낳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양법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의 근본적인 변화의 발전의 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양법이 들어오면서부터 당장 분홍과 소농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실학의 중농주의자가 나오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잖아요. 근데 당장 우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고민이 많죠. 우버가 들어왔을 때 우버에 노동하는 분들의 사실 여건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가져왔던 정상적인 그런 노동이 자본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쟁취한 게 있거든요. 정규직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의 근무 시간 확보, 그 다음에 이걸 보장하는 국가의 보장 체제. 근데 우버랑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 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노동의 양식으로 변해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일시적이든 어쨌든 자본이 굉장한 승리를 거둬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사실은 준비 체제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로 비교하라 한다면 그런 게 없이 그렇다면 우버를 안 할 거냐 우리나라가. 이것도 또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게 사실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일국적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제국주의가 사실 뭐 벨기에 베레포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제국주의가 이제 식민지에게 전가람으로서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의 아디다스가 사가 있는데 그 아디다스 사가 이제 우리 스마트 그 팩토리를 만들었더니 그 신발 공장이 예전엔 10,000명, 20,000명 근무하던 공장에서 10명만 근무하니까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있을 필요가 없이 독일에 들어와 버렸죠. 그럼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연 22세기 초반, 21세기 초반에 한국과 같은 국가가 더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이 석유혁명이라고 그랬을 때 가장 결정적인 산업은 자동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동차 산업이 가져왔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를 만들려면 당연히 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원 부국인 브라질이나 호주가 세지는 거고 석유를 써야 되니까 낙탈 타던 중동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노동비가 절감이 돼야 되니까 신흥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의 축적과 노동 기술의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보편화됐을 때 과연 제3세계 국가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 모든 자동차가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로 넘어갔을 때 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석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값싼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걔네들 공장은 결국은 그 실리콘밸리 옆에 세워버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좀 하나의 이제 변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부 정책 구호 중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함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추진이 아니고 대비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건 글로벌한 현상이다. 우리 일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또는 방향을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동안 이제 인간의 또는 이제 인간이라고 해야 될지 자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 발전에 대한 욕망 또 그것이 이루어낸 기술적 진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말씀드려서 이제 시청자분들 피곤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최진경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재앙이다. 라고. 왜 뭐 어떤 면에서 재앙이냐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앙이에요. 근데 실제로 인구 감소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20년, 30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3, 40년까지는. 그 이후엔 축복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서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길은 인문학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말씀이었고요. 그 점이 이제 우리 최진경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죠, 인문학적으로. 두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동차 얘기했을 때 자동차를 만들 때는 자동차가 이 지구상의 모든 도로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자동차가 나오자마자 이 지구상의 모든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돼버렸어요. 길가 양쪽만 사람이 다니고 나머지 전부 자동차가 다니고 자동차 편하도록 선을 그어놓고 인간이 건너려면 횡단보도나 지하도나 육교를 통해서 건널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들을 바꿀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 삶의 본질적 영역들을 건드려 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기술 진보, 혁신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이 이제 인문학 전체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 그렇지. 앞으로 좀 이 부분 어떻게 해야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확산하고 우리가 좀 고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래서 나오는 게 교육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한번 보자고요. 3차 산업혁명을 뭐 인터넷 혁명이라고 아주 쉽게 정의를 해봤을 때 인터넷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부가 뭘 했냐면 똑같았어요. 코딩 교육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른들한테는 우리가 제사회화라고 표현하지만 당장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우리도 다 알다시피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 터지고 나서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자동차가 그 당시에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제일 먼저 발달해야 될 건 영국이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발전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 당시 영국의 런던은 100만 인구가 살던 그 도쿄와 더불어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날은 운송선을 전부 마부들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마부들은 자동차 들어오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서 뭐 차 앞에서 차가 시내 들어오면 4km 이상 못 가고 앞에서 빨간 깃발 들고 그럼 차를 왜 써요? 그러니까 그 차를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던 많은 영국의 기술자들이 사실은 독일로 오게 되면서 독일 자동차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이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우버 뭐 택시 기사들 시위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독일의 그래서 아르바이트 4.0을 보면 기본소득제 논의를 제일 뒤로 보내요, 오히려. 그럼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재교육의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노동자들한테 제일 절실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디에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재교육에 대한 논의가 없잖아요. 사회는 그걸 못한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개별 기업이 못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개별 기업이 아니라 자본이 할 수 없는 것들. 이게 얘기하면 노동의 영역과 사회 영역은 사실 요 파트는 한국이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앞으로도 잘해 나갈 거라고 믿고 요 부분들을 사실은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뭐 시민사회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잘 설명해 주셔서 사실은 오늘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나왔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 중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덕분에 좀 인문학적 관점으로 좀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좀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 좀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뭐 국수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지만 요새는 좀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좀 되게 낮추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 어떠냐 그랬을 때 맨날 어렵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정치적 발언이죠. 네, 뭐. 왜냐하면 좀 비교해 보면 지금 세계에서 한국 경제를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가 모여야 되고요. 빅데이터가 모이려고 그러면 이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한테 더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건데 커다란 메트로시티를 가진 국가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네. 그리고 메트로시티가 여러 개 네, 판돈에 맞습니다. 있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되고 독일이 되고 일본이 되고 부족하지만 중국이 되는 건데 중국도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렇죠. 그나마 근데 거꾸로 제일 큰 메트로시티는 경인이에요. 예. 이게 사실 수도권 집중화에 반대되는 얘기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어려운 건데 이런 큰 메트로시티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득과 높은 수준의 문화에 정보 축적된 역량들이 결국은 강한 제조업 기반과 더불어서 정보통신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맨날 뉴스 보면 준비가 뭐 24위, 48위 늦었다고 그러지 웬만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 특히 저 너무 힘들고 다 알죠. 근데 이 친구들이 리더로서 아마 한국 사회는 사실은 더 희망적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경제적 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통합과 미래를 갖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역량이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어려움 없이 혁명을 겪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프랑스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세미론독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산업혁명도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잃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혁명 과정에서 어떤 독립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합의가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희생자가 나올 것이고 그 희생자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4차 산업혁명 대책일 제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구글이나 우리가 애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글이 가지는 빅데이터는 사실 대중한테 무료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한테 빅데이터세나 로봇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사실 자원들이란 건 우리 전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원은 인간이잖아요. 그럼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자원이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 나의 욕망, 나의 관심 자체가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시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이제 공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 맞습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안 잊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차라는 얘기는 이미 3번을 겪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4번째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이제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훈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자원으로 동원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3번을 겪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겪어왔는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지, 이런 일들을, 이런 경험들을 역사 속에서 배우려는 자세만 잃지 않는다면 역사는 언제나 인류의 스승이었습니다. 전우영의 사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KTV
유튜브로 매주 수요일에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